이론이 있습니다.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정부 등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이들 간의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은 주로 대리 이론의 측면이 있어요. 대리 이론. Agency Theory라고 하는데요. 대리 이론은 기업을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의 묵시적 계약 관계의 집합체. 자, 묵시적 계약 관계인들 간의 집합체로 보고 개별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대리 문제가 발생하고, 대리 문제 때문에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올리버 하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용으로 인해 대리 문제를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리인 계약이 장래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하고 포괄적이라면 굳이 지배구조가 기업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배구조는 미래의 어느 상황에 대한 주인과 대리인 간의 행동 방법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동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 계약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거 좋은 정신이에요. 자, 이것은 비단 금융기관론에 있어서의 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수많은 경제활동의 영역 또는 사적 활동의 영역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한테 또는 후배한테 어떤 뭔가를 맡겼어요. 그래서 재산을 맡겼어요. 또는 가게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여기서 나 없는 동안에 나처럼 충실하게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겨서 돌아오면 나에게 돌려줘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것은 꼭 그 일을 맡긴 친구나 후배가 믿지 못할 사람이다, 불성실한 사람이다, 또는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맡은 사람, 대리인은 대리인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반대로 맡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또는 너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나의 고충과 나의 노고와 그 성과를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소유주는 무조건 옳고 대리인은 옳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양자, 쌍방 간에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 사회적 메커니즘을 찾아보자, 이런 것이 곧 이 시간에 배우는 대리인 문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대리이론, 아까 같은 거죠. 대리이론은 K.Arrow에 의해서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이론화되었는데 그 이후에 세 가지로 분류 발전이 되어 왔어요. 주 대리인 모형, 거래 비용 경제학 모형, 재무적 대리 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 대리 모형은 주 대리인, Principal Agent 모델. 거래 비용 경제학 모형은 Transaction Cost Economics 모델. 재무적 대리 모형은 Financial Model of Agency인데 영어로 하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주대리 모형은 정부의 비대칭 하에서 대리인은 위임자가 거래 비용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사적 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의적 행동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고용 계약은 포괄적이고 완전하다는 가정하에
고용계약의 형태가 대리 문제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요. 이것은 홈스트롬 같은 학자들이고요. 거래비용 경제학 모형은 윌리엄슨 같은 학자들인데, 인간 행동의 제한적 합리성과 기회주의의 가정하에 거래 특성으로 불확실성이나 자산 특유성 등을 제시하고, 거래의 특성에 따라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적 지배 구조의 논리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기업 간의 관계는 계약이고,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 거래 특성에 상응하는 거래 비용의 효율적인 지배 구조의 선택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젠슨, 맥클링 등이 중심이 된 재무적 대리 모형은 대리인의 이기적 행동과 대리인과 주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주인이 부담하는 대리인 비용의 존재를 가정하고, 대리인 비용의 극소화,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최소화를 위한 계약적 지배 구조를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무적 대리 모형에 있어서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리인의 이해를 주인의 이해와 수렴시키기 위한 유인제도, 그리고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통제 시스템의 개발을 중시해요. 자, 여기서 착안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학문적인 근원을 따졌을 때 젠슨, 맥클링 등이 중심이 된 재무적 대리 모형에서 추출된 착안점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 유인제도, 두 번째 통제 시스템.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인제도와 통제 시스템. 한쪽은 유인, 긍정적인, 그야말로 당근을 주는 것이고요. 통제 시스템은 뭡니까? 채찍을 주는 거죠. 감시하고 통제하고 압력을 주는 이런 행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지배 구조는 내부 지배 구조와 외부 지배 구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자, 내부 지배 구조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상 회사의 기관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각종 유인제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후자, 외부 지배 구조는 자본시장을 통한 M&A나 외부 감사제도, 채권자, 기관 투자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시장 감시, 소비자, 정부, 민간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감시 장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부 지배 구조는 경영자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인데 비해서, 외부 지배 구조는 경영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돼요. 그래서 내부 지배 구조가 경영자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외부 지배 구조보다 더 효과가 있고 직접적이고 강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업의 대형화, 이런 현상 때문에 분산형 소유 구조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배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내부자, 그리고 외부 주주와 채권자 등 외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 지배 구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가 되겠습니다. 외부 지배 구조를 강조한 사람으로는 라 포트라 교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부 지배 구조와 외부 지배 구조에 대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회사 지배 구조의 특징을 먼저 알아볼게요. 금융회사 지배 구조의 특징은 주주의 과도한 위험 추구 유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경영 규율 기능의 약화가 있고요. 채권자의 경영 위험 부담과 공공성이 있고, 대리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짧게 살펴볼게요. 금융회사는 사업상
일반 기업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특이한 점은 자본 조달 구조입니다. 자본 조달 구조, 돈을 구하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은행은 고유의 신용 창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금이 예금이라는 부채, 예금을 하신 소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 형태로 조달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아주 높아요. 높은 부채 비율을 갖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위험한 사업을 선택해서 채권자로부터 주주로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은 위험을 선호하게 하는 경영 전략을 선택하게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 대부분이 부채예요. 부채. 부채라는 건 뭐죠? 이자를 내고 갚아줘야 되는 돈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현금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 중에 90억이 부채이고 부채에 대한 이자는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100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진의 선택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죠. 3%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를 초과하는 고수익의 자금 회전을 시켜야죠. 그게 이 은행 경영자의 책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가 뭡니까? 주주의 과도한 위험 추구 유인. 왜 그렇습니까? 3%는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1%, 3.2% 또는 4%나 심지어 6%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여야만이 부채로 줘야 되는 3% 이자를 제외한 0.1%, 0.2% 혹은 2%, 3%의 여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회사 비용도 쓰면서 그 남은 잉여 자금으로 주주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유인이 다분히 있다. 그게 어떻다고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영규율 기능이 약화. 금융회사는 대부분 유동성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영이 좀 잘못돼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퇴출될 위기가 그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채권자인 예금자의 권리가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나 암묵적인 정부의 보호망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의 규율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동성이 많아서 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물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지언정, 그런데 예금자들은 정부의 채권자 보호제도 때문에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안전장치, 회사 본인의 장치와 정부, 사회적 안전망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경영을 다소 못하더라도, 실적이 조금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사가 잘못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자, 이런 거는 금융회사의 경영 규율 기능이 약화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경영 위험 부담과 공공성. 금융회사는 자본구조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에서 주주에게 집중된 경영권, 경영감시권이 다수의 여타 이해관계자에게 분산되는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소유구조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돈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이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에 의해서 강하게 통제받을 그런 여건은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이 경영감시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라는 반대 특성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잘 따져보면 은행의 예금자가 위험부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은행에 내가 돈을 맡긴 사람이 은행 경영은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예금을 입금한 예금자가 위험부담을 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대리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부 지배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를 시간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내부 지배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듣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지배구조는 주주총회, 이사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좀 있고요. 감사 및 감사위원회,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제도, 보상제도 정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주주총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여는데 어떤 회사는 회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다음에 그 뒤에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회기가 마친 직후서부터 약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그 당해년도에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리고 특수결의라는 것은 총주주의 동의 내지는 총주주의 일치를 결의의 요건으로 한 경우, 대단히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자, 주주총회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넘어가고요. 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상법상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충실의 의무가 있고, 이런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해상충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경업 금지, 경쟁자의 업종에 취업하거나 또는 이렇게 경쟁자를 돕는 거, 이런 거를 금지한다. 사업기회 유용 금지, 자기거래 금지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유지의 의무, 보고의 의무, 감시의 의무가 있고요. 상법상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가 잘못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든지, 이거는 일반적인 회사의 이사의 경우고, 금융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는 더 광범위하고 높은 기준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나 감독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도 주주에 대한 의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은행법에서도 이사회 구성이나 이사의 선임 절차, 책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국, 미국식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사회이사, 아웃사이드 디렉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사회이사를 말하는 거죠. 경영목표, 평가, 정관의 재정 및 변경, 임직원 보수,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사고처리나 해산, 영업양도 합병 등에 대한 상시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했고요.
내부 이사가 이사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외부 이사가 이사회를 지배하도록 한 것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사회이사 대부분이 독립이사이고 해당 기업과 인적이나 경제적 교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회사가 사회이사에 대한 별도의 부적절한 보상을 금지하고, 당회사와 금전적 거래관계 등 특수관계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이사의 역할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에 필요한 보완적 지식 제공자,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로서 역할을 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인가, 최고 경영자의 선임과 해임, 이들에 대한 감독,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는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 되는데, 은행이나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미국이어도 3분의 2 정도는 분리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독일에는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해서 이사회 의장은 사회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이사회 의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랑스나 독일,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이 이사회에 종업원 대표를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종업원 대표는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이견들이 있는데, 보통은 어떤 입장이냐면 경영진의 주요한 정보가 누설된다든지, 아니면 노조의 과도한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인해서 종업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대형 기금들,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기관 투자가들이 사회이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위원회는 없는데, 보통 어떤 위원회들이 있냐면은 위험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집행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상위원회는 그야말로 이사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사회이사를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한때는 198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성도 약하고 최고 경영자의 지배도 많이 받고, 실제로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인가, 또는 그 사회이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기능, 결과, 효과를 많이 찾아보지 못했다, 어떤 게 좋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1980년대에는 조금 위축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사 제도 중에 집행임원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업무 수행만 하는 그런 이사 제도를 말합니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상법상의 감사의 의무가 있는데, 선관주의,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작성, 주주총회 제출 서류 조사보고, 이사회에 대한 보고, 감사록 작성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 쪽에서 자산 2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 카드회사, 자산 규모 3천억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두어서 이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보다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는 준법 감시 업무예요. 준법 감시.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 통제 기능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내부적 규제를 통해서 내부 통제 제도가 효율성을 가지도록 높이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준법 감시인 제도, 준법 감시인이 존재하고요. 한 명 이상 둬야 되고요. 여러 명이 둘 때는 최고 준법 감시인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 이후에는 영미법 체계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와 준법 감시인의 업무 조정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에서는 금융회사에는 준법 감시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법에서도 개정해서 준법 감시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는 금융회사의 준법 감시인, 상법의 준법 지원인, 주식회사 외부감사의 법률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등이 컴플라이언스 제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는 정보 보안에 대한 것에 관심이 두어지면서 신용정보 보호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이런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상제도인데요. 보상제도는 뭐냐면은 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제도를 설정을 하여야 부작용을 줄이면서 은행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입니다. 보상체계가 유인 부적합 또는 유인 적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성과와 보상이 적절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실패에 대한 것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과도한 위험,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영업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유인은 제거하거나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주식 관련 보상제도는 주식 옵션 제도, 스탁 옵션이죠. 주식 상여 제도, 이윤 분배 제도가 있는데, 스탁 옵션은 그야말로 어떤 금액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요. 총 발행 주식이 20% 이내여야 하고, 그 다음에 주식 상여 제도는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상여를 줄 때 주식으로 줄 수 있는 것, 이윤 분배 제도를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서 그것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외부 지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외부 지배 구조는 대표적인 것이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그야말로 회사의 실적이나 경영 성과를 주가로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외부 지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 기업의 경영 성과나 잘잘못만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경영자 인력 시장이 있는데요. 경영자 인력 시장은 뭐냐면 그 경영자가 잘했다, 못했다, 평판이 좋다, 좋지 않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임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 경영자가 재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평판과 실적과 여러 가지 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자 인력 시장은 그 경영자 또는 경영자들을 통제하는 외부 지배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해관계자가 있는데요. 이해관계자의 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있습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소수주주권 제도가 있고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가 있고요. 주주 제한 제도가 있고,
있고 집중 투표 제도가 있고 서면 및 전자 투표 제도가 있고 대표 소송 제도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소수 주주라 할지라도 회사에 대해서 경영 정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경영상의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는 다소 강제력 있는 제도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 소수주주권 제도입니다. 소수주주권은 주주총회의 소집 청구권, 대표 소송 제기권,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감사 청산인의 해임 청구권,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 회사의 해산 청구권 등 같은 공익권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상법에서 우리나라에서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만이 이런 소수 주주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증권거래법을 폐지하면서 소수 주주권 조항을 상법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광범위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제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 제도의 부작용은 뭐냐면 소송을 남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수의 주주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거나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기업 경영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고 우발적인 일이고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항을 하여야 하는가에 있어서 원고의 패소 시 비용 부담을 위한 공탁금 제도, 그 다음에 원고에게 소수 주주가 되는 거죠. 원고에게 청구 사유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함으로써 기업 경영권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경쟁 기업이 소수 주주가 돼서 그 기업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장치가 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채권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피해 보상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안전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및 단체 조직 및 활동 권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하고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도도 있고 소비자 단체 소송 제도도 있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인데요. 정부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자 규칙을 집행하고 또한 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공공성과 외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기업 감독이 중요한 역할이다,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영향력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 용어를 기억합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약자로 C, Social S, Responsibility R, CSR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사회 책임 투자,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이것도 마찬가지로 SRI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사회적 책임 투자 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 개념을 강력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기업의 활동이라는 게 비단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도모해서 기업의 성장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도 매우 중요하니 그것은 기업의 존재의 기본적인 이유로 삼아야 한다라는 강조점의 철학이 되겠죠. 그 제도가 됩니다. ISO 26000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침이나 원칙을 통합해서 국제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 소비자, 지역사회 이렇게 7개 과제에 대한 실행 지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또 UN 글로벌 컴팩트에서도 인권, 노동 기준, 환경 반부패 등의 핵심적 가치를 제시했고요. GRI라고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속 가능 보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UN 책임 투자 원칙에서도 기관 투자가는 책임 투자를 위해서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 구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만드는 등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법제화가 논의될 정도이고요. 공시의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자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오늘 6번째 시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금융기관론,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또 즐겁게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